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인 영역의 충족을 갈구하는 유기체로서 인간에게 자연적, 사회적 환경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영역 충족을 위해서 필수적인 이 관계는 언제라도 한순간에 인간에게 치명적인 해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필요하면서도 악적인 관계는 중요한 3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동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위쪽으로 가서 보신다면 이 동영상을 더 큰 시야에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 인간들의 욕망인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 없이 안전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주어진 삶에 그냥 살 수만 있다면 인간의 불안은 많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앞에 2편의 동영상에서도 다뤘듯이 이 조심성이 없다면 높은 곳에서 걷거나 뛰고 또 무모해 보이는 불장난이나 칼장난 등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기가 힘들 겁니다. 무엇보다 이런 인간들에게 현대 인류의 운명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인간의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원인은 영역 충족을 위해 불가피한 외부와의 관계에 하기에서 매번 같은 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관계의 일회성입니다. 고전 물리학은 관계의 일회성을 부정하며 관찰의 객관성의 근간인 관계의 반복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많은 학문들은 물리학을 전범으로 삼았고 과학이란 강력한 이름을 얻기 위해 반복성을 찾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학문 공동체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설득력을 갖는 무서운 저주의 말인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 많은 학문 공동체들은 지금도 반복성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에서 1세기 전 이 고집에 금을 내는 패러다임이 나타났습니다. 현대 물리학을 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똑같은 관계의 재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뉴턴의 물리학은 우리들의 실제는 3차원이고 이 3차원 실제는 이것과 분리된 시간 속을 흘러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상대성 이론은 우리의 실제는 4차원으로 시간과 공간, time and space는 분리될 수 없는 연속체, continuum라고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두 관찰자도 같은 시공간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차원 공간과 시간 1차원이 합쳐진 시공에서 하나의 대상과 갖는 관계는 결코 같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시공이 분리된 뉴턴 물리학에서는 하나의 대상을 한 장소에 있는 관찰자들이 같은 시간에 관찰하면, 즉 동시성만 확보하면 같은 관계를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를 부정합니다. 동시성의 부재를 주장하는 것이죠. 다양한 관찰자들과 언급된 고유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각 관찰자의 고유 시간은 같을 수 없습니다. 어느 관찰자에게는 동시적인 사상이 그들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 다른 관찰자에게 서로 다른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음을 밝혀낸 것은 아인슈타인의 혁명적인 통찰력이었다고 게리 주커브는 춤추는 물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의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현실에서 뉴턴의 동시성은 정확하지 않다 해도 어느 정도 유용합니다. 이는 편의를 위해 뉴턴의 물리학을 사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엄밀한 진실은 상대성 이론에 있습니다. 게다가 자연과학에서 행해지는 관찰 결과만을 위해
통제되고 많은 부분 잘려나간 관계는 우리의 영역 충족 과정인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찾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영역 충족을 위한 거의 모든 일상의 관계하기는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각각의 개인의 주관성 위계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개인이라 할지라도 시간의 흐름을 거역해 동일할 수 있는 주관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 번째 원인은 관계끼리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신문이나 방송이 사건, 사고란에서 형제나 오랫동안 사귀어오던 친구들 사이에서 예상치 못한 폭력이나 살인 등의 사건들을 접합니다. 어두운 산길을 홀로 걷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한 민감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는 어두운 산길을 홀로 걷다 변을 당한 사람이 극히 적음에도 이 두려움은 사람들 사이에서 거의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사람들은 타인들과 신체적으로 부닥치지 않으려 조심하고 말도 조심합니다. 이는 그렇지 않았다간 어느 순간에라도 위협적 존재로 돌변할 가능성을 타인들이 심지어 미소 짓는 얼굴 뒤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언제라도 존재하는 불가피한 부분인 이런 예기치 못한 불행한 상황은 불안을 낳습니다. 인간의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네 번째 원인은 사람들이 감당하기 힘든 자극들의 폭격성을 의미하는 관계의 동시다발성입니다. 인간은 이례적이고 예측할 수조차 없는 자극들과의 관계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영역에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에 치명적입니다. 도로를 걸을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의 말, 시선, 손짓, 걸음걸이, 수많은 차들의 움직임, 가지각색의 물건들, 이리저리 나 있는 거리들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극이 우리의 너무도 초라한 감각의 문을 마구 두드립니다. 이 동시다발적, 즉 동시에 밀려오는 자극들은 인간이 처리할 수 있는 정신의 용량을 수천 배, 수만 배 그 이상으로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자극의 홍수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을 잠가도 창문을 잠가도 침대 속에 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무수한 자극들 중 먹고 자고 어울릴 수 있는 극소수의 자극이며 그 이상은 나의 쉴 곳을 못 쓰게 만드는 홍수입니다. 인간의 불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다섯 번째 원인은 열린 선천적 가는길입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달리 경험론자들이 백지라고 부를 정도로 텅 비고 넓은 열린 선천적 가는길을 갖고 있습니다. 선천적 가는길이란 태어날 때부터 세상과 관계하는 특정한 성향 내지 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식성, 사랑하는 방식, 자식 양육 방식, 사고 방식, 느끼는 방식, 욕망하는 방식은 다른 동물과 같지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선천적 가는길의 가장 큰 일반적 특징은 개방성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특정 자극에만 반응하며 또 다양한 자극들에 대해 매우 단순한 반응을 보이는 닫힌 선천적 가는길에 의존의 욕망을 충족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본능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인간은 문화별, 나라별, 지역별, 계층별, 개인별로 엄청나게 다양한 관계하기 패턴을 구축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열린 선천적 가는길인 선천적 가는길의 개방성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열린 선천적 가는길은
외부의 특정 자극에 대해서 열려진 다양한 반응과 관계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개를 보면 개는 사람과 한 집에 살아도 인간들이 관심을 두는 다양한 자극에 별 관심도 의미도 두지 않습니다. 가령 주인과 같이 소파에 앉아 TV 프로그램을 보아도 주인과 같은 다양한 판단적,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같은 종인 개들이 나와도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개는 위생에 관련된 많은 자극에 대해 인간만큼 까다롭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털이 날려도 냄새가 나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대상에 대해 인간은 누가 어떤 의도로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이것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이지만 개의 반응은 친구냐, 적이냐, 짝이냐, 먹이냐에 따라 매우 단조롭습니다. 이런 외적, 내적 세계와의 관계하기에 단조로움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한국계, 미국계, 독일계, 케냐계, 미얀마계 모두 문화적 차이가 인간에 비해 너무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각국의 사람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차이에 불과합니다. 개미 앓히는 개미가 있으면 잘 살고 코알라는 유카리 나무만 있으면 잘 삽니다. 나방은 불빛만 보면은 불빛의 정체에는 관심 없이 자신이 곧 차 죽을지도 모르면서 몰려드는 단순한 반응을 보입니다. 소울이나 돼지 축사 근처에는 파리들이 많습니다. 이를 잡기 위해 파리들이 좋아하는 냄새를 가진 파리 끈끈을 놓아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새까맣게 붙어 죽어있는 파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동료들의 시체를 봐도 고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일정한 자극에 일정한 패턴을 갖는 동물들의 본능 행동은 고정된 행동 패턴들, fixed action pattern, 그다음에 선천성, innateness, 및 종특유성, species specificity를 그 특성으로 갖고 있습니다. 갈매기의 아랫뿌리 끝에 있는 붉은 점은 갈매기 새끼에게 먹이 구걸 반응을 일으키는 신호자극입니다. 그레이레이라는 거위는 둥지에 알처럼 생긴 둥근 것이 보이면 뿌리를 써서 이를 둥지로 가져가려 시도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굴리는 알을 가져가도 마치 거기 알이 있는 듯이 둥지까지 알을 굴리는 행동을 해야 동작을 멈춥니다. 동물 행동을 확립시킨 K. 로렌스가 밝힌 각인, 임프린팅 현상은 오리 새끼가 부화해서 처음 보게 되는 움직이는 사람이나 심지어 나무 오리조차 자신의 어미로 각인해 위험이 닥치면 각인된 물체로 달려가게 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각인은 부화 후 2일 정도만 유효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특산 대형 주조류, 즉 타조와 유사하게 생긴 에뮤에게 접근할 때 관광객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사진 찍으러 다가가면 에뮤는 부리로 당신의 눈을 찍기 위해 달려들 겁니다. 이때 당신은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손만 높이 쳐들면 됩니다. 에뮤는 가장 키가 큰 녀석이 우두머리가 되므로 당신이 손을 들어 에뮤보다 키가 큼을 보여준다면 당신을 우두머리로 보고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진을 다 찍은 후 방심하고 돌아서 손을 내리고 간다면 당신은 우두머리가 아니므로 다시 그 녀석의 공격의 대상이 될 겁니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종종 동물들의 닫힌 선천적 가는길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열린 선천적 가는길로 이들의 마음을 읽으려 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사람은 개를 개로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는 선천적 가는길에 의해 주인이란 관객길보다 다른 개들을 대할 때와 같이 상위의 개 내지는 하위의 개로 주인을 대합니다.
늑대들과 함께 사는 미국의 한 늑대 전문가는 3마리의 늑대를 새끼 때부터 키웠습니다. 그는 늑대의 대장 역할을 하며 사냥한 짐승의 내장을 대장이 차지하는 늑대의 습성대로 자신이 간을 먹었습니다. 물론 이 간은 어느 정도 조리한 후 사슴의 배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폴란드의 한 농장에 출몰해 가축을 해치는 늑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주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 서열은 바뀌었습니다. 무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는 늑대 대장에게 복종해야 했습니다. 인간도 다른 동물과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닫힌 선천적 관계 가능길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은 입주위를 자극하면 자극물을 찾아 고개를 돌리는 근원 반사, 무엇이든 빨려고 하는 빨기 반사, 목과 머리를 떨어뜨리면 팔을 활처럼 해 뭐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모로 반사, 손바닥에 닿는 것은 무조건 잡고 놓지 아니라는 잡기 반사, 생후 4일 된 아이를 세워 발을 땅에 닿게 하면 걸음을 걷는 동작을 하는 걷기 반사 등을 합니다. 이런 반사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이런 반사들의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의 영원히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영역 충족을 위한 준비 단계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사 행동들은 생후 24시간 이내에 실시되는 신생아들의 신체 검사 항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간은 동물의 닫힌 가는길과 달리 열린 가는길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인간 속에 살면 살수록 더욱더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은 인간과 문화의 다채로움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문화권에는 다양한 대표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중 같은 것이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 비빔밥, 불고기 등과 같은 맛을 가진 음식을 다른 문화권에서 거의 찾을 수 없습니다. 초밥에 생선 한 점 올린 너무도 간단한 조리법을 가진 일본의 스시조차 다른 문화권에서 발달하지 못한 음식입니다. 문화권 간의 비교를 제쳐두고 한 문화권만 봐도 너무도 다양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백 가지의 김치 종류가 있고 같은 종류로도 지역마다 차이가 납니다. 다양함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이런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맛을 보기 위해 전 세계의 무수한 음식을 맛본다 해도 그 맛의 기본 베이스는 단맛, 쓴맛, 신맛, 짠맛 4가지뿐입니다. 매운맛을 기본 맛으로 넣으려고 하는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만 말이죠. 하여튼 우리가 다른 문화권을 여행하면서 맛보는 음식들의 생경한 맛은 단맛, 쓴맛, 짠맛, 신맛의 4가지 미각으로 환원될 수 없는 신비한 맛이 될 수 있던 이유는 그 지역마다의 재료의 차이도 물론 있겠지만 인간의 맛의 선천적 가는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말한 유카리 나무만 먹는 코알라는 유카리 나무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주식으로 대나무를 먹는 팬더는 대나무가 없으면 멸종합니다. 이렇게 먹는 것에서 닫힌 선천적 가능기를 가진 동물들에 비하면 인간의 식성의 다양성은 단순히 잡식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채롭게 열려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열린 가능기를 잘 보여주는 것들 중 하나가 언어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거의 같은 선천적 가능길인 언어 능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라면 누구나 어떤 언어권에 태어나도 그 문화권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어를, 중국에서 태어나면 중국어를, 미국에서 태어나면 영어를 습득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연간의 동물 실험이 보여주듯 아무리 똑똑한 침팬지도 인간의 언어를 습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는 단지 성대를 비롯한 구강구조의 문제 그 이상의 정신적, 선천적 가는길의 차이로 인한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 습득은 인간의 선천적 가는길을 전제합니다. 언어의 의미가 통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법에 맞아야 하고 둘째, 의미가 있는 문장이어야 합니다. 타조가 앵무새가 되었다라는 문장은 문법적으로 흠이 없으나 의미상의 하자를 갖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과 비문장을 구별하는 문법적인 선천적 가는길과 문장의 의미를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선천적 가는길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선천적 가는길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복잡한 문법을 그리도 빨리 공식적인 교육 없이 적은 자극만으로 습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보지 못한 문장 구조도 알아듣고 한정된 단어의 패턴을 이용하여 무한한 길이의 문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언어들은 누구도 쓰지 않았던 문장들입니다. 이런 인간의 언어 습득의 능력에 대해 일찍이 2500여 년 전 플라톤은 경험의 빈곤, 즉 어떻게 경험이 부족하거나 없는데도 저리도 언어를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현대에 대답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노암 촘스키입니다. 촘스키는 이런 능력은 보편 문법, 유니버설 그래머를 포함한 언어 습득 기제 LAT, Language Acquisition Device란 일종의 선천적 가는길을 우리들이 갖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단어들 간의 결합과 패턴들 간의 결합을 언어학자들은 정신문법, Mental Gramma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신문법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째, 모든 언어는 차음과 모음을 이용하는 음의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모든 언어는 문장, 명사구, 동사구 등의 문장의 내면 구조와 관련된 구문적인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셋째, 모든 언어는 주어, 목적어 등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 문법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을 스티브 핑거는 언어 본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본능이란 언어 능력의 선천적인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선천적 언어 능력의 가는길에 대한 증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전 세계의 아이들은 매우 유수한 두 단어 조합을 보입니다. 아이들은 an 또는 not과 같은 부정어를 무조건 목적 앞에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밥 먹을래 또는 I play netball 이라는 말입니다. 또 아이들은 문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말하는 아이들은 A가 B를 때렸다와 B가 A를 때렸다는 표현하는 두 비디오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문법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문법의 과잉 적용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go'd처럼 모든 과거에 ed를 붙입니다. 언어 발달은 음절 옹알이, 횡설수 옹알이, 일단어 봐라, 이단어열 같은 다소 임의적인 단계로 나눈다면 다음 단계는 대대적인 뚝 붕괴 단계, all hell breaks loose 라는 꼭 불려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언어가 2살 후반에서 3살 중반 사이에 유창한 문법적인 대화로 발전하는 속도는 너무도 놀라운 것입니다. 문장의 길이는 꾸준히 증가합니다. 언어의 발달은 치아처럼 성숙 시간표에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언어 발달은 제한된 나이에 적절한 자극에 노출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언어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으며 그 시기를 놓치면 언어 습득이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많습니다. 1799년 3명의 사냥꾼에 의해 발견된 당시 12세였던 아베릉의 야생아동 빅도는 4, 5세경에 숲에 버려져 혼자서 단독 생활을 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1800년 파리로 이송된 빅도는
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한 이딸에게 맡겨졌습니다. 이딸은 빅터에게 5가지의 목적을 갖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중 4번째 목표가 언어 교육이었습니다. 빅터는 처음에 인간의 목소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딸은 빅터를 2년간 인간화 교육을 시켰습니다. 빅터는 야생의 관객기를 벗고 사회적 관객기를 따라 맛을 느끼고 냄새를 맡고 피부를 느끼며 일상적인 관습을 쫓아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 훈련은 별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교육의 효과는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청각적 신호보다 몸짓으로 더 잘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물을 가지고 갈 때 잔을 보이고 이를 거꾸로 흔들어 비어있음을 보였습니다. 빅터는 프랑스어로 물을 뜻하는 우란 단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겨우 배운 우유라는 뜻의 레란 단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그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는 것보다 발음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70년 로스앤젤레스에서 발견된 13세 된 지니라는 여자아이는 1살 무렵부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던 아버지에 의해 감금되었고 거의 의사소통 없이 키워지다 극적으로 어머니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그녀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언어를 습득해 갔습니다. 그러나 문법은 엉망이었으며 끝내 완전하게 습득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6세 반 나이의 이사벨이라는 아이는 벙어리이자 뇌손상을 당한 어머니와 함께 친할아버지 집에 고요한 수감생활 속에서 지니보다 이른 나이에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1년 반 사이에 1500개에서 2000개의 단어를 습득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문법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앨리슨 후버트와 동료들은 한국과 중국에서 태어나 최근 10년간 미국에서 지낸 학생과 교직원을 검사한 결과 3세에서 7세 사이에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들은 미국인과 동일한 언어 능력을 보이지만 8세에서 15세 사이에 이민 온 사람들은 그보다 못했고 17세 이후에 온 사람들은 가장 나쁜 영어 수행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선전에도 나오듯이 선천성 난청인 아이에게 인공 와우 이식 수술의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달폐기관의 이식의 적절한 시간은 만 2세에서 3세가 적절하며 늦어도 7세 이하에서 수술이 행해져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인공 와우 수술 시기와 수술 후 언어 수행 능력을 보면 11.2세에는 7%, 20.3%는 0%인 반면 5세는 90%의 언어 능력의 회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동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불안해할까요? 이 질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첫 번째 원인은 우리 인간들의 욕망인 완전히 안전하게 살려는 욕망입니다. 이 욕망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의 앞부분에서 그리고 전편 동영상에서도 다루었으므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관계학의 특성인 관계의 일회성입니다. 엄일성을 강조하는 과학에서조차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모든 관계자는 상대적이고 일회적이라 합니다. 물론 측정 장치나 수학의 도움으로 일회적인 상황들을 아우르는 하나의 모델이나 이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관찰이 다른 관찰과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과학계를 떠난 우리의 모든 관계들은 주관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관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같았던 적이 한 번도 없는 일회성을 갖고 있습니다. 억측으로 하나의 물체가 시간의 변화에도 같다라고 할지라도 주관성은 이보다 훨씬 가변적입니다. 또 사람마다 주관성이 다르므로 한 물체와의 관계에서 일회성은 불가피합니다. 세 번째 원인은 또 다른 관계학의 특성인 관계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완전히 안전하고 싶은
욕망의 인간에게 우리와 동고동락한 사람이라도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완전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특히 현재에 서 있는 우리들이 불가피하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미래란 시간은 그야말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세계입니다. 1시간, 아니 10분, 아니 1분 후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맞춰보세요. 99% 이상의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세 번째 관계학의 길의 특성인 관계의 동시다발성입니다. 모처럼 시내에서 3시간 정도 다녀오면 기진맥진합니다. 완전히 안전한 삶의 기준에서 보면 시내에서 내가 관계하는 자극은 나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수천 명의 사람들, 수백 개의 건물들, 지나가는 차량들, 나무들, 보도블록들 등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자극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려오는 것입니다. 이를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우리의 인지능력은 이 관계들의 0.1%도 감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엄청난 대상들의 배제하에 특정 대상을 취사 선택해 주의를 기울입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인간의 선천적 가는길의 개방성인 열린 선천적 가는길입니다. 아마 우리가 마치 미생물처럼 먹이 반응, 도주 반응 등 간단한 몇 가지의 반응으로 세상의 무수한 자극들을 취사 선택해 단순 반응을 했다면 불안은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물의 닫힌 선천적 가는길인 본능이 거의 없는 인간의 열린 선천적 가는길은 인간을 무수한 자극과 관계하게 열어놨고 그 관계하기의 방식도 너무 다양하고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선택의 패러독스가 나타납니다. 사회행동학 교수인 베리 슈거츠의 선택의 패러독스, The Paradox of Choice를 추천합니다. 보통 다양한 선택지는 일반적으로 선택의 자유로 인식되어 긍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혼란스러움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슈퍼마켓에 50여 종의 스파게티 소스가 있을 때보다 6종의 스파게티 소스가 있을 때 매출이 더 올라갑니다. 이유는 50여 종 앞에서 사람들은 선택을 못하고 선택 불안 내지는 결정 불안을 겪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 불안이 가능하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열린 선천적 가능들 때문입니다. 동물들의 자세한 감정을 읽을 수는 없지만 그 행동적인 면을 관찰하면 열린 선천적 가능기를 가진 인간이 닫힌 선천적 가능기를 가진 동물보다 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며 더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며 불안해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도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